판교의 밤은 낮보다 길었다. 꺼지지 않는 빌딩의 불빛들은 마치 지상에 늘어붙은 별무리 같았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마감일과 싸우는 영혼들이 깃들어 있었다. 게임 개발 스튜디오 퀀텀 딥의 프로덕션 원팀 사무실도 그 별무리 중 하나였다. 눅눅한 먼지와 식어버린 커피의 산미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지훈 팀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올해로 38, IT 업계에서 뼈가 굵을 대로 굵은 그였지만 신규 프로젝트 에테르의 그림자는 유독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투자사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고, 경쟁작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왔다. 팀원들의 번아웃은 임계점에 가까웠고, 지훈 자신도 지난 한 달간 제대로 된 잠을 자본 기억이 아득했다.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것은 오직 기계적인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간헐적인 한숨 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정적이 찾아온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가 갑자기 연주를 멈춘 것 같은 이질감. 소리의 근원은 사무실 구석, 가장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이었다. 이도윤, 입사 4개월 차에 24, 천재 신입 프로그래머. 그는 정확히 오후 6시가 되자마자 타이핑을 멈췄다. 뚝 하고 흐름이 끊기는 소리. 그는 미동도 없이 몇 초간 모니터를 바라보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키보드 덮개를 덮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하지만 사무실 전체에 울릴 만큼 명료한 목소리였다. 아직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못한 팀원 몇몇이 흘깃 그를 쳐다봤다. 그 시선들에는 경이로움과 질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지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도윤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사무실을 짓누르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보란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와, 진짜 칼퇴근이네. 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박 대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은 대답 대신 뻑뻑한 눈을 비볐다. 이도윤. 그 녀석은 확실히 물건이었다. 경력 10년차 개발자도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복잡한 물리 엔진 버그를 반나절 만에 잡아냈고, 그가 짜는 코드는 간결하고 우아해서 마치 한 편의 시를 보는 것 같았다. 팀의 생산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린 1등 공신. 지훈도 그의 실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실력 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회식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주말에 있는 워크숍은 사생활 침해라며 불참했다. 팀원들과의 잡담이나 커피타임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오직 업무 시간에만 존재했다. 2시에 나타나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아니 그 이상을 해내고 2시가 되면 사라졌다. 마치 고도로 발달된 AI 같았다. 며칠 전 박 대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봤다며 혀를 내둘렀던 말이 떠올랐다. 팀장님, 개차 보셨어요? 포르쉐예요. 그것도 신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호는 도윤을 둘러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다. 부유한 집안, 타고난 재능,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 그에게 이 치열한 직장 생활은 생존이 아니라 그저 심심풀이 게임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이 프로젝트가 그에게는 잠시 들렀다 가는 정거장일 뿐일 수도 있었다. 그것이 지훈을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구르며 쌓아 올린 자신의 신념, 즉 함께 밤새우고 함께 고생하며 함께 성취를 나누는 팀워크의 가치가 그 어린 천재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며 창밖을 내다보자 막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익숙한 형태의 스포츠카가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차체는 이 삭막한 판교의 야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그 차를 보며 지호는 생각했다. 저 녀석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고. 세대의 벽, 가치관의 벽, 그리고 어쩌면 계급의 벽까지도. 그 벽을 허물지 않는 한 에테르의 그림자 프로젝트는 결코 진정한 우리의 프로젝트가 될 수 없을 터였다.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자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언젠가 저 벽을 깨부수고 말리라. 지우는 다짐했다. 저 오만하고 무심한 천재의 얼굴에 당혹감이나 패배감을 새겨주고 싶다는 어둡고 질척한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한 달 뒤 프로젝트의 알파 버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몇 달간 이어진 지옥 같은 야근과 주말 근무의 결과물이었다. 한지훈 팀장은 법인 카드를 움켜쥐고 승리를 선언했다. 오늘 전부 다 죽을 때까지 마신다. 일어나는 셔츠 붙잡고 2차 간다. 팀원들은 환호했다. 억눌려왔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환호였다. 예약된 장소는 판교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오마카세 식당이었다. 지글거리는 불판 위에서 최고급 안심과 등심이 익어가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하게 들렸다. 자, 우리 팀의 미래와 에테르의 그림자의 대박을 위하여 건배! 지훈의 선창에 모두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다. 위하여를 외치는 함성과 함께 차가운 소주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였다. 프로젝트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똘똘 뭉친 전우들이었다. 이도윤도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그는 술은 잘 못해서요 라며 사이다 잔을 들고 있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다. 어색하게나마 다른 팀원들의 농담에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지우는 그 모습이 퍽 마음에 들었다. 어쩌면 그 녀석도 조금씩 팀에 녹아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지훈의 눈에는 도윤의 이질적인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다른 팀원들이 과거의 고생담을 늘어놓으며 서로를 다독일 때 도윤은 말없이 핸드폰 액정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대리가 취한 목소리로 신세 한탄을 하며 어깨에 기대올 때도 그는 미세하게 몸을 뒤로 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 공간에 있었지만 그 공간의 일부가 아니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홀로그램처럼 실체 없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알코올이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눌렀던 감정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 도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모멸감이 뒤섞여 들끓었다. 2차로 자리를 옮긴 시끌벅적한 맥주집. 지우는 작정한 듯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작정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도윤 씨는 좋겠어.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없잖아? 갑작스러운 공격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과 도윤에게로 향했다. 도윤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회사 생활이 그냥 취미 같은 거 아니냐고. 우리처럼 목숨 걸 필요도 없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아이어시 땡 하면 포르쉐 몰고 집에 가면 그만이고. 포르쉐라는 단어가 나오자 몇몇 팀원들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제 개인적인 배경과 업무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답이 오히려 지훈의 화를 돋웠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쨍그랑. 맥주잔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책임? 그게 책임 다하는 거야? 동료들이 핏똥 싸면서 야근하고 있을 때 혼자 수고하세요 하고 사라지는 게? 팀이란 게 뭔지 몰라? 함께 구르고 함께 밤새우고 부족한 거 서로 메꿔주는 게 팀이야. 당신처럼 잘난 천재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이 게임은.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도윤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최소한 미안한 표정이라도 짓기를 바랐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도윤은 잠시 지훈을 응시하더니 이내 피식하고 웃었다. 경멸과 조소가 섞인 그런 웃음이었다. 팀장님,
그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팀워크라는 건 비효율과 감정 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낡은 시대의 유물입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 외의 노동을 강요하고 거기에 동료애나 책임감 같은 허울 좋은 이름을 붙이는 건 그냥 착취일 뿐이죠. 저는 계약된 시간 안에 제 역량의 120%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도윤의 말은 너무나도 논리 정연했고 날카로웠으며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는 지훈이 평생 지켜온 가치관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버렸다. 그리고 제 차나 집안 배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업무 능력과 무관한 인신 공격입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제 몫입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십시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하니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굴욕감에 휩싸였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24. 칼자리 애송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다. 그의 손에 들린 맥주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잔 속의 맥주가 그의 분노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날 밤 회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다. 그리고 지훈의 마음속에는 도윤에 대한 순수한 증오, 언젠가 반드시 이 굴욕을 갚아주고 말겠다는 검은 다짐만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회식의 밤 이후 사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한지훈과 이도윤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은 슬랙 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용건만 간단히 적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조한 텍스트의 나열이었다. 팀원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지우는 도윤이 곧 사표를 던지고 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아니, 차라리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2시에 출근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2시에 퇴근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그런 태연함이 지훈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싸움을 걸어오면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그는 지훈을 완벽하게 무시함으로써 더 큰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날도 야근을 하던 지훈에게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사무실에는 둘뿐이었다. 지훈은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저러나 싶어 잔뜩 경경기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도윤은 예상과 달리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지난번 회식 때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녀석의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습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팀 분위기나 선배님들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님이랑 다른 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걸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싹 텄다. 저 천재가 드디어 철이 든 걸까? 내가 그를 변화시킨 걸까? 그날 이후 도윤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야근하는 팀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오기 시작했고, 회의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심지어 지훈에게 먼저 다가와 커피를 타주며 살갑게 말을 걸기도 했다. 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으실 텐데 제가 괜찮은 곳을 압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윤이 지훈의 책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괜찮은 곳? 네. 강남에 새로 생긴 스파인데 프라이빗 룸에서 마사지랑 사우나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피로 푸셔야죠. 지우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선의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스웠다. 곁에서 듣고 있던 박 대리가 와, 도윤 씨가 팀장님을 다 챙기네. 역시 우리 막내. 라며 바람을 잡았다. 결국 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 찾아간 스파는 상상 이상으로 호화로웠다. 도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고 전문 마사지사의 관리를 받자 몇 달간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을 흘리고 나니 그동안 둘 사이에 존재했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다. 팀장님, 제가 아는 형이 하는 미용실인데 커트 정말 잘하거든요. 머리도 좀 다듬으시는 게 어떠세요? 기분 전환도 할 겸. 스파에서 나온 도윤이 이번에는 청담동의 한 고급 헤어살롱으로 그를 이끌었다. 유명 연예인들이 다닌다는 그곳에서 지호는 난생 처음 두피 케어라는 것을 받고 스타일리스트의 추천에 따라 머리 스타일도 바꿨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제법 마음에 들었다. 도윤은 심지어 네일샵까지 그를 데려갔다. 요즘은 남자들도 관리해야죠. 손톱 깔끔한 사람이 신뢰감을 준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큐티클을 제거하고 손톱에 영양제를 바르는 내내 지호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도윤의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에 조금씩 경계심이 무뎌지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도윤은 이제 완벽한 팀의 막내로 자리 잡았다. 팀원들은 처음엔 좀 재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놈이라며 그를 칭찬했고, 지훈 역시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회식날 밤의 충돌이 오히려 약이 되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을 향한 전주곡이었음을 지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운명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도윤에게서 받은 친절과 호의는 사실 잘 벼려진 칼날을 감싸고 있던 부드러운 비단이었을 뿐이다. 관계가 회복되자 업무 효율은 다시금 최고조에 달했다. 한지훈과 이도윤, 두 핵심 인력의 시너지는 에테르의 그림자 프로젝트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주었다. 이제 둘이 함께 출장을 가는 일도 잦아졌다. 지우는 더 이상 도윤을 경계하지 않았고 도윤 역시 지훈을 깎듯이 따랐다. 예전의 냉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은 이상적인 팀장과 팀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긴급 서버 점검 요청이 들어왔다. 알파 테스트 유저들 사이에서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치명적인 데이터 손실 버그가 발견된 것이었다. 원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서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은은증 차로 2시간 거리인 춘천에 위치해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팀장님. 혼자 가시면 힘드실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사무실에 남아있던 것은 지훈과 도윤뿐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혼자서 복잡한 서버렉을 뒤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 같이 가자. 지훈의 차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다. 라디오에서는 새벽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도윤은 조수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버그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베테랑 듀오 같았다. IDC 센터는 거대한 기계들의 심장 소리로 가득했다. 수만 대의 서버가 내뿜는 팬 소음과 낮은 진동이 건물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문제의 서버가 있는 구역으로 향했다. 서버실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공기는 인공적인 냉기로 차가웠다. 이쪽입니다. 3층 C17번 렉입니다. 문제의 서버렉은 좁은 통로 끝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3층에 위치해 있었다. 계단은 산업 현장에서나 볼 법한 발판에 구멍이 숭숭 뚫린 가파른 철제 계단이었다. 폭도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내가 먼저 올라갈게. 뒤에서 잘 따라와. 지우는 노트북 가방을 고쳐 메고 먼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그의 발소리가 철제 계단을 울렸다. 그 뒤를 이어 도윤이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작업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 원인은 단순한 케이블 접촉 불량이었다. 허탈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였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장비를 챙겼다. 이제 이 가파른 계단을 다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사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밤샘 운전과 작업으로
지훈의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조심해서 내려가자. 졸려서 헛디디기 딱 좋겠네. 지훈은 농담처럼 말하며 먼저 계단에 발을 디뎠다. 노트북 가방을 앞으로 돌려 안고 난간을 굳게 잡은 채 한 칸 한 칸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의 등 뒤에서 도윤이 따라 내려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계단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였다. 등 뒤에서 갑자기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힘이 그의 등을 확 떠밀었다. 지우는 비명조차 지를 새가 없었다. 몸의 중심이 순식간에 앞으로 쏠렸다. 이대로라면 머리부터 곤두박질 쳐 1층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힐 것이 분명했다. 죽음의 공포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짐승 같은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뒤를 돌았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따라 내려오던 도윤의 노트북 가방이었다. 팀장님! 도윤의 당황한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의 몸이 엉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쾅, 쿵, 쿵. 쇠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음이 서버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몇 바퀴를 굴렀는지 어디에 부딪혔는지조차 인지할 수 없었다. 다만 왼쪽 손목에서 우두둑하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계단 아래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도윤이 넘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지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손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통이 느껴져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그때 먼저 몸을 일으킨 도윤이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발을 헛디디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발을 헛디뎌?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밀었다. 아주 강하고 명확한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 있었던 사람은 이도윤 단 한 명뿐이었다. 네가... 지훈이 고통 속에서 헐떡이며 말을 잇자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제가 뭘요? 팀장님이 갑자기 휘청거리시면서 저까지 잡고 넘어지신 거잖아요. 저도 다리 다칠 뻔했다고요.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만약 지훈이 등 뒤에서 느껴졌던 그 날카로운 충격을 직접 느끼지 못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지훈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친절, 호의, 그리고 화해.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어둡고 차가운 서버실의 가파른 계단으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지우는 부러진 손목의 고통보다 더한 차가운 배신감과 공포에 온몸을 떨었다.
이도윤의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얼굴과도 같았다. 진단 결과는 왼쪽 손목 요골 복합 골절.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최소 2달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떨어졌다. 사고 경위를 묻는 회사인은 늦은 밤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계단에서 실족이라고 보고되었다. 이도윤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팀원이 저를 죽이려고 밀었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병가를 내고 강원도에 있는 본가로 내려왔다. 복잡한 도시와 지긋지긋한 회사 일을 잠시 잊고 싶었다. 부러진 손목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도대체 왜? 그 녀석은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 회식날의 모욕감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극단적인 복수였다. 며칠 뒤 마침 아버지의 기일 다가왔다.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빠질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마음으로 제사 준비를 도왔다. 저녁이 되자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훈이 예상치 못했던 인물도 있었다. 고모였다. 어머니의 유일한 여동생인 고모는 가족들에게 있어 불편한 존재였다. 그녀의 직업은 무당, 신을 모시는 만신이었다. 어릴 적에는 명절 때마다 찾아와 용돈을 챙겨주던 다정한 고모였지만 그녀가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이후로는 자연스레 발길이 끊겼다. 가족들은 그녀를 부끄러워했고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런 그녀가 몇 년 만에 불쑥 제사에 나타난 것이었다. 어머, 지훈이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근데 팔은 왜 그 모양이냐? 고모는 깁스를 한 지훈의 팔을 보며 혀를 찼다.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충 얼버무렸다. 아, 네, 고모. 오랜만이에요. 그냥 좀 다쳤어요. 제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제사 음식을 안주 삼아 어른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지훈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팔을 다친 이야기까지. 그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술만 연거푸 들이켰다. 취기라도 오르면 이 답답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참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담배를 태우러 마당으로 나간 고모가 지훈을 향해 손짓했다. 조카, 잠깐간 나와봐. 할 얘기 있으니. 지훈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고모를 따라 나섰다. 싸늘한 담공기가 술기운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고모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뒤 하얀 연기를 밤하늘로 뿜어내며 입을 열었다. 너 그거 그냥 다친 거 아니지?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지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네?
네 몸에 그냥 사고로 다친 사람의 기운이 아니야. 아주 질 나쁜 살익이 붙어 있어. 그것도 이제 막 시작된 살이야. 고모는 지훈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에 장난기 넘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섬뜩할 정도로 진지한 빛을 띠고 있었다. 미신 따위 믿지 않는 지훈이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사람이 널 해하려고 했구나. 그것도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서. 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날 밤 서버실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도윤이라는 팀원의 이야기, 회식 날의 다툼,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의 변화와 의심스러운 사고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고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이 절 밀었다고 확신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제가 이상한 놈이 된 거죠. 이야기를 마친 지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고모는 말없이 담배를 비벼 끄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멍청한 녀석. 네? 네 팔 부러진 건 조상이 도운 거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팔이 부러졌는데 조상이 도왔다니.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이 너한테 건 살이 보통이 아니야. 제대로 맞았으면 네 팔 하나로 안 끝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게야. 그런데 네가 다행히 그 자리를 피했어. 팔 하나 내주고 목숨을 건진 거라고. 조상님께서 이쯤에서 맞고 정신 차려라 하고 신호를 주신 게지. 고모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네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들을 샅샅이 뒤져봐라. 네 차, 네 집, 그리고 네 회사 책상까지. 분명히 물건이 있을 게다. 아주 더럽고 흉한 물건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걸 찾거든. 절대 네 손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태우지도 말고 그대로 싸서 나한테 가져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조카. 고모의 뒷모습을 보며 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심장의 한 구석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서울로 향했다. 고모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물건이 있을 게다. 아주 더럽고 흉한 물건이. 이성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며칠간 그를 짓눌러 왔던 불안감과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뒤였다. 미신일 뿐이라고, 그냥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그의 손은 이미 차키를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고모의 말대로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시보드, 글로브 박스, 문 쪽 수납함 등 눈에 잘 띄는 곳부터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나 헛소리였나 안도감이 드는 순간 문득 한 곳이 떠올랐다.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곳, 바로 조수석 시트 밑이었다. 그는 깁스를 하지 않은 오른팔을 뻗어 시트 밑에 어두운 공간을 더듬었다. 손끝에 먼지와 함께 뭔가 까끌까끌하고 이질적인 것이 만져졌다. 섬뜩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검지손가락 크기만한 작은 지핀형이었다. 엉성하게 엮은 지프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은 조악하면서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우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게 왜 내 차에? 누가? 언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인형의 머리 부분에는 무언가 검은 실 같은 것이 듬성듬성 엮여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인형의 몸통을 묶고 있던 끈을 풀자 집 사이에서 작은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왔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잘게 잘린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들이었다.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머리카락과 손톱,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도윤이 그를 데려갔던 고급 헤어살롱, 그리고 난생 처음 받아봤던 네일 케어, 그 모든 친절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트렁크, 뒷좌석 암레스트, 심지어 선바이저 안까지. 다행히 차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오피스텔로 달려올라갔다. 집은 더 심했다. 고모의 말대로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하나는 늘 먼지만 쌓여있던 냉장고 위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하나는 TV 뒤 셋톱박스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다. 차에서 발견한 똑같은 모양의 지핀형.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침입해 저주를 심어 놓았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는 현실로 다가왔다. 언제? 술 먹고 우리 집에서 잔다고 했을 때인가? 아니면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확히 언젠지는 알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도윤이 자신의 집과 차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지막 남은 장소는 회사였다. 지우는 부러진 팔을 이끌고 주말에 텅 빈 사무실로 향했다. 불 꺼진 사무실은 낯설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곧장 자신의 자리로 가 서랍을 모두 열고 샅샅이 뒤졌다. 없었다. 책상 위, 컴퓨터 본체 뒤, 파티션 틈새까지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바닥에서 위쪽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책상 서랍의 가장 아랫부분, 눈에 절대 띄지 않는 곳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진 집핀형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달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며 그것을 떼어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책장 뒤, 벽과 맞닿은 틈새에서도 하나를 더 찾아냈다. 총 5개. 차에서 하나, 집에서 2, 회사에서 2. 지우는 5개의 집핀형을 편의점에서 산 지퍼백에 담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불쾌하고 사악한 기운을 내뿜는 듯한 그것들을 보며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명백한 악의와 살의의 증거였다. 회식날의 다툼이 그 어린 천재의 자존심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기에 이토록 끔찍한 저주까지 퍼붓는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놓인 집핀형들이 뿜어내는 공포는 그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구나, 조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다. 고모,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일단 진정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지훈의 패닉을 조금씩 잠재웠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고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것들 전부 빠짐없이 챙겨서 오늘 밤에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그놈 이도윤이라고 했지. 그놈을 데리고 와야 해. 반드시. 지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 미친놈을 어떻게, 무슨 수로 여기까지 데려온단 말인가. 게다가 그놈과 단둘이 다시 마주할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고모,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 녀석을...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놈아. 이게 그냥 물건 몇 개 태운다고 끝날 일인 줄 알아? 저주의 근원을 뽑아내지 않으면 넌 평생 그놈한테 시달리게 될 거야. 팔 하나로 끝난 게 천운이라고 했지. 다음엔 네 목숨을 노릴 거라고. 고모의 호통에 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려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복수심이 공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회사에 복귀해서 예전처럼 똑같이 대해. 그리고 기회를 봐서 저녁이나 먹자고 꾀어내 오해를 풀고 싶다거나 뭐 그런 적당한 핑계를 대서. 장소는 내가 알려주는 곳 근처로 잡고 고모는 그에게 자신의 신당이 있는 외곽 지역의 한적한 식당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었다.
이제 모든 것은 지훈의 연기력에 달려 있었다. 다음 월요일, 지훈은 깁스를 한 팔을 매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에 출근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이도윤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팀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연락도 없으셔서 걱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거짓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 완벽한 위선에 지훈은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 지훈은 그날 하루 종일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평소처럼 농담을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고 팀원들을 독려했다. 이도윤에게도 이전과 똑같이 대했다. 오히려 사고 이후 더욱 돈독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도윤 역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듯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지훈은 드디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도윤을 따로 회의실로 불렀다. 도윤 씨, 잠깐 얘기 좀 할까? 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떴다. 지훈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사고, 사실 나 때문에 너까지 다칠 뻔했는데 네가 침착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마웠어. 아닙니다, 팀장님. 별 말씀을요. 아니야,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예민했어. 너한테 괜히 화풀이한 것도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우는 최대한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식사나 할까? 그동안 쌓인 오해도 좀 풀고 내가 맛있는 거 쏠게. 도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팀장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의 입에서 숨나게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내가 아는 괜찮은 한정식집이 외곽에 있는데 거기로 가지.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얘기하기 편할 거야.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지우는 일부러 자신의 차를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도윤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함이었다. 도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나란히 지훈의 차에 올랐다. 차가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시의 불빛 속으로 합류했다. 지훈은 룸미러로 조수석에 앉은 도윤의 얼굴을 힐끗 살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다.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지금쯤 자신을 비웃으며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차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 불빛은 뜸해지고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졌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 진실과 거짓,
저주와 운명이 맞부딪힐 심판의 장소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이었다. 차가 인적 드문 국도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이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팀장님, 식당이 생각보다 꽤 머네요. 이쪽 길이 맞습니까? 거의 다 왔어. 이 근처에 숨은 맛집이거든. 금방이야.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을 때 차가 멈춰선 곳은 허름한 기와집 앞이었다. 한정식 간판은커녕 불 켜진 창문 하나 없는 스산하기 짝이 없는 폐가 같은 곳이었다. 대문 옆에는 빛바랜 오방색 깃발만이 음산한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팀장님,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고모댁이야. 잠깐 드릴 게 있어서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자.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꼼짝도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깃발과 집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아닙니다. 전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볼일 보고 오시죠. 뭘 그래. 금방이면 되는데. 들어가자. 지훈이 그의 차 문을 열며 재촉했지만 도윤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과 불안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에 잠겨있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새하얀 소복 차림의 고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얀 분이 칠해져 있었고 손에는 날이 시퍼런 작두칼이 들려 있었다. 평소의 고모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신들린 무당의 모습이었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더러운 것아. 고모가 악귀를 쫓는 듯한 기세로 고함을 찔렀다. 그 목소리에 놀란 도윤이 차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려 했다. 지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도윤의 팔을 붙잡았다. 이것 와요! 놓으라고! 도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지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지훈은 거의 반쯤 끌고 가다시피 도윤을 신당 안으로 밀어넣었다. 신당 안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음산했다. 사방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부적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와 함께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중앙에 놓인 제단 위에는 험상궂은 신상들이 불을 밝힌 촛불에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말고 갑자기 발작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얻어맞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몸이 기이한 각도로 꺾이고 뒤틀렸다. 눈은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혔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성이 신당을 가득 메웠다. 지우는 그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고모가 다가와 도윤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리고는 손에 든 작두칼의 평평한 면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다. 철썩, 철썩. 내 이놈, 네 집 자손을 헤아려 들으냐? 썩 물러가렸다. 고모가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칼을 휘두를 때마다 도윤의 몸은 더욱 심하게 경련했다. 지훈이 보기에는 가냘픈 고모의 힘으로는 건장한 도윤을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도윤은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이기라도 한 듯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의 광란이 끝난 뒤 고모는 제단 앞에 놓아두었던 지훈의 집인형들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놋새 화로에 던져넣고 불을 붙였다. 집인형들이 검은 연기를 내며 타오르자 고모는 주문을 외우며 그 연기를 도윤의 얼굴 쪽으로 부채질했다. 네가 보낸 살을 네놈에게 되돌리니 이를 역살이라 한다. 네가 뿌린 재앙을 네놈이 거두어 가거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축 늘어져 있던 도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경악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이게 무슨...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저주는 풀렸고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혼돈이 찾아들자 신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이도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 전에 광기 어린 발작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짙은 공포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고모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신들린 무당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신문관의 눈빛이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젊은이?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감히 고모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왜 그랬어? 말해봐. 무엇 때문에 남의 귀한 자손 목숨에다 대고 그런 몹쓸 짓을 했어? 도윤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지우는 우라가 치밀어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말해, 이 개자식아.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제야 도윤의 입에서 흐느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 속에는 후회와 변명,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는 지훈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 밤의 회식이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멸시나 무시를 당해본 적 없었던 그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받은 모욕은 견딜 수 없는 상처였다. 그는 지훈을 파멸시키고 싶었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의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고 싶다는 유치하지만 강렬한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다 우연히 부모님이 거래하던 한 무속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해준다는 사업상의 저주나 앵마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거에게 돈을 주고 그를 찾아갔다. 무속인은 지훈의 머리카락과 손톱만 가져오면 그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습니다. 친한 척하면서 스파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에겐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조금의 친절과 계산된 행동만으로 지훈은 금방 경계를 풀었다. 그는 지훈의 신뢰를 얻어 그의 사적인 공간에 침입했고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곳곳에 저주의 매개체인 지핀형을 숨겨두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팀장님은 너무 멀쩡했어요. 무당은 분명 곧 알아눕거나 큰 사고를 당할 거라고 했는데 그는 초조해졌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 충동적인 분노가 서버실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 그저 지훈이 자신처럼 혹은 자신보다 더 크게 다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모가 혀를 차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이 조카에게 누가 씌워져 있는데 네 놈의 어설픈 주술 따위가 통할 줄 알았더냐. 네? 도윤이 멍한 눈으로 고모를 쳐다보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놈을 유독 아꼈어. 내 신령님의 기운이 알게 모르게 이놈한테도 흘러들어가 있단 말이다. 그래서 네가 건 살을 내 신령님께서 막아주신 게야. 네 더러운 기운이 느껴지기에 내가 일부러 제사에 찾아가고 이놈을 만나게끔 이끈 것이고. 고모는 지훈을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다. 너는 네 조상님과 나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 알겠냐? 지훈은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도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모에게 매달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역살이라는 거. 고모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지은 죄값은 네가 치러야지. 목숨은 붙여주겠다만 곱게 끝나진 않을 게야. 네가 남의 팔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려 했으니 네 팔다리 중 하나는 성치 못할 것이다. 그걸로 감사하게 여겨라. 그것은 예언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고였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한지우는 넋이 나간 이도윤을 그의 오피스텔 앞에 내려주었다. 차에서 내리는 도윤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지우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동정심이 들다가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의 얼굴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다음 날 이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사팀을 통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있던 모든 짐을 택배로 붙여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퇴사에 의아해했지만 원래부터 회사 생활에 뜻이 없던 놈이라며 금세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지우는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초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다. 깁스를 푼 손목에는 흉측한 수술 자국이 남았지만 그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에테르의 그림자 프로젝트는 무사히 론칭했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팀은 연일 이어지는 성공의 축제 분위기였고 이도윤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지훈 역시 가끔 그 섬뜩했던 밤을 꿈에서 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를 잊고 지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지훈의 팀에 있었던 박 대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오랜만에 팀원들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다. 술이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박 대리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 팀장님, 근데 그거 들으셨어요? 이도윤 그 자식 소식. 지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니, 무슨 소식인데? 2달 전쯤인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대요. 새벽에 혼자 포르쉐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었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박 대리의 목소리만 지훈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목숨은 건졌다는데 오른쪽 팔이 아주 작살이 났다더라고요. 신경이 다 끊어져서 다시는 예전처럼 못 쓴다고. 평생 재활해도 일상생활이나 겨우 가능할 정도래요. 그렇게 잘 나가던 천재 프로그래머가 하루아침에 키보드도 못 두드리게 됐으니 참 사람 인생 알 수 없죠. 박 대리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른쪽 팔. 그의 천재적인 코드를 만들어내던 바로 그 오른팔. 고모의 갑성을 했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네가 남의 팔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려 했으니 네 팔다리 중 하나는 성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선고였다. 지우는 손에 든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의 얇은 막 바로 아래에는 인간의 오만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무서운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한지호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저마다의 사정과 상처,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밤늦게 판교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볼 때면 그는 가끔 생각했다. 수많은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온다는 것을. 역사에 되돌아온 저주. 그것은 지훈의 손목에 남은 흉터처럼 그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